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찬우라고 합니다. 이름이 너무 웃기죠? 왔어 보여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강의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꼭 기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를 꼭 기억해서 혹시나 또 영남대학교 오면 그러니까 내 과목을 꼭 들어봐요. 알겠죠? 네.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SNS, 페이스북 이런 얘기 오늘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1시 반에 시작을 해서 하여튼 점심시간을 조금 잡아먹고 할 거니까 배가 고프더라도 하여튼 재밌게 한번 들어봤으면 좋았겠어요. 자, 우리가 포털에 가서 이제 네이버라든가 다음 같은 포털에 가가지고 이제 뉴스를 대부분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뉴스보다 더 재밌게 보고 있는 게 뭘까요? SNS. 그렇죠. 뉴스보다 재밌게 보는 게 SNS인데 또 뉴스 밑에 달려있는 댓글들을 되게 재밌게 보잖아요. 그렇죠. 댓글들.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사람들이 댓글들을 참 재밌게 보는데 실제로 10명 가운데 6명, 7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 댓글이 뭡니까?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한대요. 그 다음에 정보적으로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10명 중에서 6명, 7명 정도는 댓글에서 나와 있는 의견들이 나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근데 댓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죠? 댓글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페이스북 같은 SNS는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이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면 그와 같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페이스북에서 예컨대 어떤 물건을 샀으니까 이게 좋더라라고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얼마 전에 우리 선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선거를 안 했겠지만 선거에서 투표를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설득당하겠죠. 그렇죠? 나도 이제 투표를 안 할 생각이었는데 투표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로 가져왔는 게 이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페이스북에서 투표를 권유하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투표했다라고 알리기도 하고 그래서 투표소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 한국에서 처음 했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 2010년도에 미국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실제로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죠? 우리가 알리지 않고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을까요? 선거를 하고 나서 내가 투표했다라는 사실을 내 친구들한테 이렇게 프로파일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혹은 내가 투표했다라는 얘기를 프로파일 이미지는 안 보여주고 그냥 투표했다라고 이렇게 텍스트로 보여주고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보여줬어요. 어떤 정보를 보았든 간에 그렇죠. 나의 친밀한 친구들이 투표했다라고 얘기하니까 투표했다라니까 실제로 투표장에 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냥 SNS, 사이버 공간, 혹은 그렇죠 인터넷, 온라인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실제 우리 현실에서 영향을 미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은 1995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지금 95년도보다 훨씬 뒤에 생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과 함께 이제 자라왔는 세대들이잖아요. 근데 나는 95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인터넷이 시작될 때 이제 그때부터 인터넷에 관심을 가지고 쭉 공부를 해가지고 왔어요. 내가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 나한테 많은 이야기를 했어. 지난 20년 동안. 야, 이 사이버 공간, 그렇죠? 온라인 공간, 그렇죠? 가상 공간, 이것은 물리적 공간이 현실 공간하고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런 것을 연구해서 뭐 해? 그 다음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친구들, 사이버 공간에서의 캠페인, 사이버 공간에서의 마케팅은 그냥 아무런 그렇죠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나의 연구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하고 부정하고 그렇죠.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페이스북에 이런 투표에서 보듯이 친구들한테 설득당하죠? 그냥 당장에 뭡니까? 인터넷 쇼핑을 넘어서서 어떻게 카카오 택시, 그 다음에 요기요, 배달의 민족 이런 것처럼 어떻게 사이버 공간의 실제적인 물리적 공간하고 비슷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계속 하고 있던 와중에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정말로 그렇죠 중요한 개념이 나오게 됐어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도에 연말부터 언론에서 엄청나게 이제 주목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용어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 독일의 크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크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이 뭡니까 컨설팅도 하고 하는 이런 전문가가 2013년쯤 해서 만들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자기가 있는 개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동시에 한국에서도 번역됐는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 바로 내가 방금 페이스북에서 얘기했던 이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페이스북에 투표를 합시다 운동의 영향을 연구한 결과 직접적으로 증가한 투표자의 수가 6만 명에 달했고, 소셜미디어의 파급력에 의해 간접적으로는 28만 명의 투표자가 늘어나 총 34만 명의 추가 투표가 이루어졌다. 그렇죠? 이 정도면 대통령을 바꿀 수 있을 만한 큰 영향력이죠. 실제 사람들이 투표하러 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곧 뭐냐? 이렇게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이 통합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이것은 온라인이니까, 전 오프라인이니까, 쟤는 그냥 패친이고 내가 그냥 내 옆에서 만나는 친구는 아니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같이 연결이 되고 통합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는 그렇죠. 어떤 개념이 나오면 기존의 개념들하고 막 섞어버려요. 그래서 학술적으로는 혹은 이론적으로는 이것을 잘 판단하지 않으면 언론에 그냥 끌려가 버려.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되는데,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산업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 새로운 그렇죠 경제적 패러다임일까 혹은 새로운 그렇죠 어떤 우리의 어떤 매니지먼트 비즈니스가라고 하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뭡니까? 사람이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변하고 있다, 사람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영어로 된 슬라이드는 몇 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1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진기, 스팀 엔진이네요. 제가 이제 우리 애기가 있는데 우리 애기한테 이제 뭐냐 기차를 가르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칙칙폭폭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서부 시대 영화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연적인 힘들을 어떻게 이용을 해가지고 기차를 움직이잖아요. 뭡니까? 진기를 이용해서. 그렇죠?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스팀 엔진의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스팀 엔진. 다시 말해서 새로운 어떤 동력이 생겼다라는 거죠. 2차 산업혁명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바로 뭡니까? 전기가 나왔어요. 일렉트로닉 엔진. 3차 산업혁명은 바로 그렇죠? 대용량의 계산을 할 수 있어서 손으로만 하는 것이 뭡니까? 컴퓨터. 컴퓨터라는 뜻이 뭡니까? 계산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컴퓨터라는 게 계산하다라는, 그 계산하는 기계,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1980년대.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은 바로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제는 빅데이터의 시대, 데이터 엔진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산업혁명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 저는 뭐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과 교수예요, 문과. 비공개 교수가 아니죠.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호모지니어스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호모지니어스한 사람들입니까? 동질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 동질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뭡니까? 우리가 마을에, 시골에 같이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이런 시골에 마을에 같이 살고 있던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뭡니까? 의사소통을 했을까요? 특정한 채널이 없었어요. 채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채널이 없어서.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죠? 구전을 통해서 하는 거죠. 구전. 영어로 우리가 바이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전을 통해서 하는 게 서로, 그렇죠? 3, 4, 5 모여가지고, 그렇죠? 정보를 얻는 거죠. 아, 그런 새로운 소식이 있었구나. 라고 아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이런 시대예요. 작은 박스 안에 갇혀있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이 박스 안에서만 사람들이 그렇죠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세상이었다라는 거죠. 2차 산업혁명 바로 전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났냐? 자동화가 됩니다. 자동화가 되면서 사람들은 좀 더 그렇죠 동질적인 사람들에서 어떻게 이질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헤테로지니어스 하게 되죠. 헤테로지니어스 하는 이직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볼까요? 헤테로지니어스 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자기가 그렇죠 새로운 정보 혹은 여러 정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무엇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그렇죠 소위 말해서 신문과 방송이 어떻게 정보를 전달해 주게 된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의 채널이 있었어요. 뭐, 신문과 방송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이질적인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2차 산업혁명의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어요. 하지만 신문과 방송의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이런 시대죠. 그렇죠? 사람들이 박스 안에 있다가 신문과 방송, 교통과 통신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해외에 나가보면 코리아타운이라고도 있고, 그렇죠?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2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정말로 이제는 저물고였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카세트 레코드, 테이프 넣는 건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봤다? 나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맞죠? 하지만 아무도 이제 사용하지 않죠, 이거. 2015년도에 이 카세트 레코드는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2차 산업혁명이 끝났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건 몰라요. 그렇죠? 이건 뭐냐? 그렇죠? 눈을 가리고 있는데. 그렇죠? 이건 뭐냐? 프레이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성인 잡지예요. 성인 잡지인데 이 성인 잡지의 가장 핵심은 뭐냐? 바로 이 커버 사진은 여성의 누드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사실은 신문과 방송, 특히 잡지의 대명사였어. 그래서 저와 같은 세대는 다 이걸 다 알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 프레이보이 어떻게 될까? 2016년도에 뭡니까?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아. 근데 실제로 프레이보이가 문을 닫는 것은 아니고 바로 이런 사진들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올리지 않겠다고 얘기할까요? 2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는 자신들만이 이런 아름다운 여성의 누드 사진을 올릴 수 있는, 그렇죠? 하나의 힘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싱글 채널의 시대.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그렇죠? 이런 뭡니까? 사진들이라든가 영상들을 인터넷이라든가 SNS에서 구할 수 있잖아요. 2차 산업혁명의 자신은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VCR 집에 있습니까? VCR도 이제 2016년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매스미디어의 시대가 종말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기자 한 명 있어요. 동아일보 기자, 동아일보 산업부 기자요. 서울대학에 나왔어요. 그런데 한 5년 전쯤에 그렇죠? 동아일보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내가 되게 좋은 직장에 가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만 자기가 동아일보를 그만두고 어느 데 가냐면은 SNS 만드는 회사예요. 홍보부장으로 갔어요. SNS 만드는 회사 홍보부장. 그래서 나 왜 그랬냐 했더니 동아일보가 그렇죠? 엄청나게 큰 신문사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죠. 인쇄매체, 신문사의 미래는 없다라고. 나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2차 산업혁명의 끝이다라고. 그런 회사에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자신의 미래에 더 이상 맡기고 싶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SNS 회사의 홍보팀장으로 갔어요. 네.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다. VCR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3차 산업혁명 이제 시작이 이제 우리가 뭡니까? 3차 산업혁명의 정점에 와 있어요. 어떤 시대? 정보화의 시대입니다. 컴퓨터의 시대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선별적이 됐다는 거예요. 선별적. 이질적에서 하나 선별적.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어서. 매스미디어의 시대는 뭡니까? 독점의 시대였어요. 그렇죠? 정보를 주는 독점적인 매체가 있었어요. 신문과 방송. 이제는 사람들은 뭡니까? 네이버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어떻게? KBS에서도 받을 수가 있어요. MBC에서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뭡니까? 선별적인 시대였어요. 채널이 많아졌어요. 멀티 채널의 시대가 됐어요. 디지털의 세대가 됐어요. 나는 어떤 세대의 사람인가? 바로 3차 산업혁명이 이 디지털한 것에서 성장을 해왔던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3차 산업혁명 우리는 정점에 와 있어요. 제가 2003년도에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 와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이런 포털 회사에 주목을 해라. 이런 회사가 KBS, MBC보다 훨씬 더 중요한 회사들이 될 것이나 지금 어떻게 됐어요? KBS, MBC 같은 커다란 방송국보다 돈을 더 잘 버는 것이 어딜까요? 바로 네이버예요. 매출액이 더 많아. 그렇죠? 세상에 바뀌었죠. 왜? 2차 산업혁명은 저물고 3차 산업혁명은 지금 정점에 와 있다. 바로 디지털의 시대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모습들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라고 되어 있어요. 박스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나 박스가 없어진 게 아니라 어디든지 사람들이 뭡니까? 연결하고 있는 거죠, 서로 간에. 바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지금 정점에 와 있어요, 정점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물결이 이제 오고 있는 거야. 오고 있어요. 근데 오고 있는데 지금 난리자, 너무 난리야. 그렇죠? 항상 불만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하나 나오면 너무 그렇죠, 난리죠. 그래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이 바로 누구의 몫이냐?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3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은 바로 채널이 뭡니까? 옴니 채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멀티 채널의 시대에서는 이 정보를 어디서 얻어? 그럼 뭡니까? 나는 포털에서 얻어. 이런 정보를 어디서 얻어? 나는 뉴스에서 봤어요. 혹은 잡지에서 봤어요. 친구한테 들었어요. 이렇게. 그 중에서 자기가 선호하는 채널이 있었어요. 강력하게 선호하죠. 하지만 옴니 채널 어떻습니까? 채널은 뭡니까? 돌아다니는 거죠. 텔레비전에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카카오톡을 해요.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카카오톡을 하면서 또 페이스북에다 해요. 여러 채널을 하는 거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정보를 얻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다 모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갈수록 더 이렇게 세분화되고 분화되어 있어요. 분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2015년도에 중국 북경에 갔는데 북경에 갔다 오면서 한국으로 오는 그렇죠. 항공기를 타기 위해서 오는데 더치 에어라인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항공사예요. 네덜란드 항공사에서 광고를 해놨어요. 내가 바로 사진을 찍어 가져왔어요. 이렇게 강의할 때 쓰자고. 항공사의 사진을 보세요. 네덜란드 항공사인데 뭡니까? 뭐가 있어요? 페이스북, 트위터 뭐가 있어요? 카카오톡이 있죠. 왜? 옴니 채널의 시대가 하는 거죠. 옴니 채널. 이런 데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도 조금 더 스피드하게 진행을 할게요. 자, 이 친구는 뭐냐? 저 미셸 황이라는 친구인데 여러분 같은 고등학생이야. 근데 이 친구가 뭡니까? 자기가 화장하는 거에 너무 관심이 많아. 그래서 화장하는 것을 유튜브에 올렸어. 유튜브 동영상에.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100명이 오고, 1000명이 오고, 10,000명이 오고, 10만 명이 오고, 100만 명이 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동영상에 올린 사람들 앞에 광고를 붙여주죠. 여러분들 유튜브 동영상 보면 앞에 있는 광고 반드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광고를 뭡니까? 반드시 봐야 되니까. 그 광고를 통해서 유튜브는 돈을 얻는데 그럼 이런 친구들이 이런 동영상을 많이 올리면 유튜브는 돈을 많이 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너무나 유튜브는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유튜브가 이런 뭡니까? 평범한 스타들을 어떻게 관리해 줄 수는 없어. 왜? 이건 동영상 회사잖아. 유튜브는 구글이 인수를 했죠. 그래서 유튜브가 생각을 했어요. 얘네들한테 네가 유튜브에서 하나의 계정을 만들어라. 하나의 채널을 만들어라. 유튜브.com 해가지고 근데 미셸 칸에서 이런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친구들이 한 명뿐이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많겠죠. 10명, 20명. 그래서 유튜브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친구들을 마치 연예인처럼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렇죠? 연예 기획사 같은 그런 소위 말해서 에이전시 회사들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에이전시 회사에서 이런 여러 친구들을 뭡니까? 모아가지고 뭡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죠. 그럼 유튜브는 어떻게 이 친구들이 더 잘 홍보대수로 알려줘요. 이것을 어떤 비즈니스다라고 하냐면 바로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해요. 멀티 채널 네트워크. 이 유튜브의 멀티 채널 네트워크가 한국에서 들어와가지고 방송을 타게 나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마리텔이에요, 마리텔. 마이리틀 텔레비전. 한국에서 BJ 그다음에 뭡니까? 브로드캐스팅 자키한 쌍뜨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얘네들 수입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아프리카 TV에서 했던 거. 이런 친구들이 다 이런 MCN이에요. 자, 이 학생은 마찬가지로 고려대학을 졸업했어. 근데 요새 아시잖아요. 스카이를 졸업해도 취직할 데가 없어요. 요새 패러다임 완전히 바뀌었어요.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 더 바뀔 거예요. 특정하게 좋은 대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갈 길을 가야 되는 게 4차 산업혁명의 바른 대응법인데. 고려대학을 졸업하는데 계속 취업할 데가 없죠. 그래서 얘도 우연히 자기 화장하는 걸 올렸어. 근데 앞에 있는 외국 친구처럼 뭡니까? 방문객이 폭증한 거야. 폭증한 거죠. 그럼 어떻게 이런 친구들은 다 MCN 네트워크에 편입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연예인처럼 관리되는 거예요. 관리되는 거. 그 다음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화장품 회사는 더 이상 뭡니까? 텔레비전을 통해서 광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광고를 하죠. 지금 광고 대행사에서도 텔레비전 광고팀보다 이런 인터넷 광고팀이 더 커졌어요. 자, 계속 이런 얘기를 이제 유튜브 얘기를 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로 덕을 본 가수가 있었어요. 바로 싸이라는 가수죠. 싸이가 강남 스타일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삐져졌잖아요. 근데 싸이라고 하는 가수는 원래 이렇게 스타가 될 수 있는 가수가 아니었어. B급 가수예요, B급 가수. 그렇죠. 한 단계 떨어지는 그런 가수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갑자기 스타가 됐잖아요. 왜 이렇게 스타가 되었을까? 내가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스타가 됐을지를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으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유튜브를 통해서 얘가 완전히 떴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미국의 유튜브 이용자들을 통해 가지고 특히나 싸이가 많이 알려졌어요. 전 세계에. 그래서 미국의 유튜브 이용자들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미국의 평균적인 인터넷 이용자들보다 미국의 유튜브 이용자들은 어떻게 학력 수준이 낮았어. 백인보다 뭡니까? 아시아 인종이라든가 히스패닉 인종들이 더 많았어. 소득 수준이 더 낮았어. 교육 수준도 낮았어. 어떻습니까? 소위 말해서 2등 시민들이었어. 2등 시민들. 미국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싸이라는 가수의 노래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댓글에 막 다 올렸잖아요. 그래서 댓글에 올리는 거 어떤 댓글을 올렸을까 분석을 해봤더니 막 정말로 놀랍게도 1,000개는 전부 다 이게 K-팝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다 J-팝, 제팬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싸이가 춤추는 이 춤 보세요. 아까 프레이보이 같은 것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죠. 저속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댓글에 보면 이게 분명히 일본의 그렇죠. 그런 저속한 애니메이션들, 일본의 그렇죠. 그런 저속한 포르노그래픽의 그런 거다라고 막 댓글에 다 남겨놓은 거야. 그 다음에 강남이라는 걸 못 알아들어서 다 콘돔으로 알아들었어. 콘돔. 그래서 댓글에 보면 다 콘돔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을 통해서 막 알려지게 된 거죠. 또 어떤 친구들이 댓글에 남기고 막 유튜브에서 막 퍼날랐을까요? 어떤 친구들? 일본의 그렇죠. 애니메이션, 아니면 폭력성 게임, 이런 것들 좋아하고 있는 유튜브에 소위 말해서 셀럽들 누군지 알죠? 유명인들. 유튜브의 셀럽들은 일반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친구들은 다 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남 스타일이 완전히 떠버린 거죠. 이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기 구독자 수가 많은 주간지인 시사인의 특집 보도되기도 했어요. 유튜브의 실상을 알아보니 이렇다. 제가 이런 연구를 하면서 언론에 알려지니까 제 친구가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내 친구가 말레이시아 호텔에 투숙했다가 나한테 사진을 하나 찍어서 보내왔어. 호텔에 갔다면 이렇게 호텔에서 담배 피지 마라, 애완동물 갖고 오지 마라, 노래 부르지 마라 뭐라고 했습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 춤추지 마라. 그래서 구비를 정말 선양했는지 물음표예요. 물음표.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또 이렇게 계속 연구들을 사람들의 뒤를 이렇게 추적해봤어요. 왜? 사람들은 뭡니까?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면 뭘 남기죠? 흔적을 남기잖아요. 그죠? 흔적들. 그런 흔적들을 잘 추적해야만이 먼저 사람들이 어떻게 세분화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흐르는지 사이버 공간, 물리적 공간의 통합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내가 K-팝을 계속 분석했더니만 많이 본 뉴스 4등까지 올랐어. K-팝을 분석하고. 또한 K-팝을 분석해서 누가 소위 말해서 빅마우스인지 미국에서는 K-팝을 뭡니까 퍼뜨리는 사람들이 뭡니까 드라마 피버라는 친구였고 일본에서 K-팝을 퍼뜨리는 친구는 또 어떤 누구인지 이런 것을 찾아냈죠. 그래서 정부에 가서 또 이렇게 강연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 문화정책관광연구원에서 그런 사람들을 드라마 피버를 운영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또한 그래서 한국의 K-팝에 대해서 제대로 소개를 했어요. 왜? 이런 사람들이 실력이니까. 그렇죠? 더 이상의 그렇죠. 전통적인 그런 미디어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중요해질 줄 알아요. 여기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 이제 교황님 아시죠? 성당에 안 다니면 다 교황을 다 아시죠? 그렇죠? 교황님이 이렇게 취임을 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어요. 내가 이 사진을 왜 가져왔을까? 2005년도에 보세요. 취임할 때 보세요. 사람들 그냥 문구름이 쳐다보고 있어. 바로 여러분들처럼. 그렇죠? 근데 2013년도 어떠니까 10년도 되지 않았는데 다들 손에 뭘 들고 해서 다 사진 찍고, 디카 찍고 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도 스마트폰 안 꺼내는데 아마 여기는 스마트폰의 수업 시간에 금지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도 안 찍고 있지 않네요. 그렇죠?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버려서 10년도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보세요. 한국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다 뭔가 찍고 있죠? 다 뭔가 찍고 있어요? 자, 오바마 대통령, 뭡니까?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 정말 성공한 흑인 대통령. 그렇죠? 2009년도에 처음에 취임할 때 뭡니까? 두 딸이 어떻습니까? 그냥 보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 번 더 당선이 됐죠. 미국은 한국과 달리 대통령이 4년 중임제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얼마 차이에 바로 이렇게 2009년은 특히나 중요한 시점에서 왜? 우리나라에서 아이폰, 스마트폰이 확산되기 시작했죠. 바로 이러한 2009년, 2010년의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빅데이터의 시대가 열리게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 비틀즈라는 정말 유명한 가수, 여러분은 전혀 모를 거예요. 그렇죠? 1964년도 모습들. 막 여러분들의 어머니, 할머니 같은 사람들. 그냥 울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울고 있을 시간이 없죠. 왜? 다 뭔가 찍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 뭔가를 찍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곳곳에서 데이터들은 이렇게 막 생산이 돼요. 이 동영상을 하나 보고 갈까요? 5분 정도 되는데, 졸리는 사람들도 있고, 네.
동영상이 나와야 될 건데. 그렇죠. 좀 들을만 할까요? 재밌나요? 네. 다행이에요. 더 재밌는 게 나올 거예요, 이제. 더 충격적인 것들. 일단은 볼륨이 있잖아요. 한번 여기 동영상하고 그 다음에 자막만 캡션만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얼마만큼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생산되고 있는지,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정말 이런 데이터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시대. 네. SNS가 만들어낸 이런 많은 데이터들이 결국은 다 분석되고 있고, 그렇죠? 시각화되고, 거기에서 가치를 추출해서 또한 여러분들한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초연결 시대다. 연결을 더 넘어서 슈퍼 커넥티드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먼이 아니라 슈퍼 우먼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치로부터도 다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한 데이터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이제 빅데이터적인 일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소리가 계속 안 나오는 건 안 되는데 동영상이 몇 개가 지금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데이터는 이제 과거의 어떤 그렇죠 기름, 석유처럼 새로운 어떤 자원이 되어가고 있다. 자연자원에서 데이터의 자원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지나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특히나 여러분들은 이런 앱을 잘 안 쓰겠지만은, 그러니까 카카오 스토리, 혹은 뭐냐, 앱, 좀 명함을 저장한 앱,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또 사람들은 그렇죠. 엄청나게 가까워지고, 그렇죠. 관계 맺기가 쉬워지고, 이런 게 됐어요. 이거 같은 게 이런 거예요. 제가 강의하는 것을 뭐니까 누군가가 올렸어요.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그랬더니만 그 사람의 친구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또 부모도서관에서 강의했을 때 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좁은 세상에서 막 연결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는 곳곳에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인터넷, 월드와이드웹, 혹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것에서도 나오고, 소셜미디어에서도 나오고, 난 여기에 내가 뭔가 표시하는 이런 형태로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왜 이렇게 다 영어로 적었냐 하면은 요새는 이런 단어들이 외래어처럼 막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영어들을 한국어 그냥 풀어서 웹 마이닝, 서치 인포메이션 이렇게 막 쓰고 있어요.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렇죠. 근데 막 쓰고 있으니까 그거 영어로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 오히려 영어의 원래 스펠링은 뭔지 얘기해주는데 더 도움이 돼서 모바일 휴대폰의 신호들을 찾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것을 얘기하면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데이터가 빅이라는 얘기는 데이터가 크다, 많다 이런 것도 볼륨이 많다, 데이터가 크다, 많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데이터가 정말로 다양해졌다라는 것도 중요한 거죠. 버라이어티 되게 다양해졌다. 예전에 분석하지 않았던 데이터들. 그 다음에 데이터가 정말 빠른 속도로 생산되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로 합니다. 이런 것이 어떤 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 그러면 예컨대 상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렇죠 1점부터 10점까지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상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이미지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영국에서 선거를 하면서 지금 선거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이미지로, 사진으로서 보내주세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내가 장봐야 될 거 쇼핑 리스트를 뭡니까? 이렇게, 알렉사라고 하는, 그렇죠? 어떻게 음성 비서를 통해서 녹음을 하죠. 그럼 이런 음성 데이터들을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이렇게 여러 종류들의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의 출처들이 오는 거. 미국에서 2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라면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무도 목격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 방에 마침 이 알렉사가 있었어요. 알렉사. 아마존에서 만들어낸 음성 비서. 그래서 이 알렉사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범인을 잡았다.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이런 데이터의 출처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해보는 건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수업을 이제 전산실에서 해요. 전산실. 왜? 학생들이 1인당 다 컴퓨터 한 대씩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전산실에서 수업을 하면서 실습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뭔가를 검색하잖아요. 그렇죠. 나도 여기에 사실 수성고등학교에 처음 오니까 수성고는 어디에 있지, 어떤 학교이지, 어떻게 먼저 검색부터 하잖아요. 행동하기 전에 어떻게 뭡니까? 사람들은 검색부터 하죠. 그렇죠? 그래서 검색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관심사를 보여주죠. 관심사. 그래서 예컨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용학도서관, 도모도서관, 수성아트피아를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이 검색했을까라고 이제 해본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데이터예요. 그래서 사람들 어디를 가장 많이 검색했을까요? 도모도서관을 가장 많이 검색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관심사가 많은데, 그럼 관심사가 어떻게 실제로 사람들의 이 방문객도 많을까? 실제 방문객도 많거든. 그렇죠? 이게 바로 사이버 공간하고 물리적 공간하고 통합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이버 트렌드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걸 찾을 것 같아요. 나는 진로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컨대 관심 있는 것이 뭘까라고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직업이 정말로 새로운 직업이 될까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네이버 트렌드에 가서 그 직업을 검색해봐요. 그럼 검색이 예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앞으로는 많이 등장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많았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는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검색어를 하면 그런 직업을 선택하면 안 되겠죠. 예컨대 그렇죠. 혹은 만화 카페, 도서관, 북카페 검색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갑자기 많이 등장했어요. 만화 카페 2016년도 이럴 때 되게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봅니까? 사람들은 또 이쪽에서 검색을 많이 했어. 다 이럴 때 무슨 일이 있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신용카드를 통해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화면이 사라졌죠. 그렇죠? 신용카드를 가지고도 하였어요. 그래서 네이버 트렌드 가가지고 이렇게도 하셨어요. 수성구 인기업종에서 생활 이렇게 하고, 그렇죠? 예컨대 공공기관, 대우광역시, 수성구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업종, 그 다음에 남자, 여러분들 예컨대 20대 미만 할 수도 있어요. 20대 미만, 60대 이상 했어요. 해가지고 했더니만, 어떻게 합니까? 수성구에서 공공기관 60대 이상의 카드, 신용카드 통계가 이렇게 나와. 9월달에 가장 많이 썼어요. 왜 9월달에 가장 많이 썼을까요? 수석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석이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이제는 뭡니까? 데이터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회사에 마케팅을 하러 갔는데 나의 소비자들이 뭡니까?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이것도 동영상인데 소리가 나는가 볼게요. 소리 안 나면 그냥 지나갈게요. 이제 대구에서도 이렇게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왔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돈을 많이 썼는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찾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돈을 많이 썼는지, 그렇죠? 그렇죠? 어디에서 돈을 많이 썼는지 하고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 친구는 SBS 기자의 하대석이라고 하는 친구들, 하대석이라는 친구인데 요새 예전에 기자들은 뭡니까? 직접 취재를 해가지고 기사를 쓰는 게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 기자들은 많이 달라졌어요. 왜? 데이터를 뭡니까? 자기가 수집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그래픽까지 그리는 거예요.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도로가 함몰된 곳들이 있는데 그 도로가 함몰되는 곳들하고 지하철 노선 두 개를 매치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두 개가 어떻게 60%나 일치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를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한눈에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인포그래픽이라고 합니다. 정보를 담은 그래픽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전에 또 이랬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디자이너한테 가가지고 이거 그려주세요 얘기하는, 요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산실에서 수업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번 학기에 한 학기 동안 하는 게 바로 이런 인포그래픽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해 가져와서 데이터에서 가치를 뽑아내서 그 다음 이와 같은 그렇죠? 새로운 정보들을 구성하는 거죠. 기자가 하는 일도 달라졌어요. 옛날에. 그렇죠? 자, 이거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내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구글 트렌드를 인용하는 그 후보들이 많은데 구글 트렌드에서 그렇죠? 실제로 얼마만큼 믿을만 합니까? 검색했는 거잖아. 사람들이 구글을 검색했는 거. 네이버를 검색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네이버라는 구글을 검색했는데 선거 바로 이틀 전에 했어요. 5월 7일 선거가 5월 9일 날 했었잖아. 여기 한번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쭉 뭡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보라색이 있는 뭡니까? 갑자기 여기서 많이 사람들이 검색했어요. 보라색이 뭐냐? 유승민 후보였어. 아, 그럼 유승민 후보가 되게 우세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사람 피부 앤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 사람이 유승민 후보를 많이 검색했는 거죠.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는 누굴 많이 검색했어요?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후보를 더 많이 검색해요. 지금 대통령은. 그렇죠? 그럼 여기 한번 뉴스에서는 누가 많이 그렇죠? 검색했을까? 홍준표를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캠페인 매니저라면 나의 그렇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커뮤니티에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인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보의 그렇죠? 수용자 혹은 정보를 읽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이 어떤 카테고리에서 했는지, 그 다음에 지난 7일간의 정보를 했는지, 웹에 있는 정보를 했는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국은 모든 카테고리를 한번 해봤어. 뭐 바로 직전, 하루 전날, 하루 전날. 그러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빨간색. 문재인 그렇죠? 후보가 빨간색이 우세합니다. 그렇죠? 우세하고. 그 다음에 지도를 그렸는데 뭡니까? 이쪽에 우리 경상도 지역과 홍준표고 나머지는 다 문재인. 그렇죠? 자, 이렇게 진짜 사람들이 검색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막 비슷한 거야. 그렇죠? 상관성이 엄청나게 높죠? 이게 이제 우리는 사회에서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이 이렇게 통합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툴들을 이렇게 가르쳐요. 노드, 엑셀, 이런 툴들도 가르치고요. 그렇죠? 가르치고 전산실에서 수업을 하면서 그래서 근데 첫째 시간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수업은 미래 수업이 아니고 그렇죠? 공대 수업도 아니야. 왜? 그렇죠? 미래하고 공대하고 수업하는 게 완전히 틀려요. 미래는 아름다운 걸 가르치지만 여기는 뭘 가르치냐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에서 가치를 뽑고 데이터를 어떻게 전달할지. 공대는 뭘 가르칠까요? 그렇죠? 데이터를 어떻게 컴퓨터 시스템을 하는지 그런 걸 가르치죠. 자, 이건 동영상 꼭 봐야 되는데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촛불 집회에 가는 건데 정말 소리가 나와야 될 건데 안 될까요? 자, 한번 이거는 대구 MBC에서 했던 촛불 그 집회 다큐멘터리인데 전국 방송에서 했던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보다 더 영향이 커져서 많이 알려졌어요. 자, 이거를 빅데이터라는 분석을 해서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을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소리 안 나오더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 안 나오더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가 나와야지 졸고 있는 친구들이 학교일 건데, 소리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네. 자, 한번 자막이 있어요. 밑에 자막이 있어요. 그냥 틀어주실 자막이. 네. 네. 자, 자막을 다 달아놨어요. 내가 나오는 부분만 편집한 거예요. 내가 나오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여기는 이제 뭐냐 자막이 없는 거는 이제 여기 나레이션이었는데 여기 밑에 자막 한번 꼭 보세요. 내가 읽어줄 거야. 트럼프 대통령 됐었잖아. 비오 라이프 스타일. 이런 4차 산 여론조사 이런 것도 이제 32개의 서로 다른 광고를 만들었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 사람들의 다 프로파일을 조사해가지고.
그렇죠. 32개라는. 그래서 취미와 욕구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거죠. SNS라는 게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다 찾아낼 수 있어요. 페이스북 라이크로 여러분들이 그렇죠. 연애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죠. 싱글인지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술을 마시는지 그거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다 그렇죠. 페이스북 라이크를 가지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거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지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정치적 성향이 뭔지 찾아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SNS의 촛불과 강장의 촛불을 비교해 봤을 때 서로 간에 다 그렇죠. 끊겨버렸어요. 네. 자, 네, 여러분들 SNS 공간에서 촛불 집회 그렇죠. 촛불 집회라는 거 하고 SNS에서는 자기 의견하고 조금만 다르면 사람들 다 뭡니까? 대댓글에 남기죠. 혹은 악성적인 대댓글에 남기게 하고. 그렇죠? 강장과 SNS의 촛불 다릅니다. 왜? 강장에서 내가 정말 이 친구 하는 의견에 틀려. 마음, 생각이 틀려. 하지만 여기 대놓고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강장하고 SNS는 다른 의미죠. 네? 여기는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이 하는 학생들. 그래서 SNS에서 촛불 집회하고 나서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 이렇게 다 분석을 한 거예요. 어떤 댓글을 남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4차, 5차, 6차에서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이 같이 뭡니까? 서로 간에 이동하고 있더라. 4차에 글을 남긴 사람이 5차에 다시 글을 남기고, 다시 많아져. 댓글 이제 중복된 현상들이 일어나더라.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 우리 대중들이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그냥 활동하는 이런 사람들 얘기하죠. 연결고리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뭡니까? 공유의식을 가지는 것처럼 이렇게 강장에서도 이제 공유의식을 가지게 되더라. 자,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도용이 없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다 그렇죠. 분절화되어 있는 것 같은 가운데서 그 밑에 있는 뭡니까? 되게 그렇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남학생들이 안에서 축구를 잘 모를 것 같은데 그렇죠. 브라질하고 북한하고 2010년도에 월드컵 축구했는데 서로 패스를 어떻게 하는지 본 거예요. 패스를 어떻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뭐냐 정대설을 하는 선수한테 다 집중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가 누구하고 같이 그렇죠 카톡을 주고받을까 누가 누구와 같이 밥을 같이 먹을까 분석하는 거 마찬가지. 브라질은 어떻습니까? 패스의 네트워크가 골고루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은 그 특정한 학급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여러분 넘어갈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더 재밌어 할 만한 것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넘어가고 중국 이야기도 있는데 좀 넘어갈게요. 자, 이런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네이버에서 다음에 가가지고 좀 뭔가 궁금하면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게 뭘까요? 자, 카페에 글 나오죠. 아니면 뉴스 나오죠. 블로그 나오죠. 일정 나오죠.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나온 게 소위 말해서 문서가 나오잖아요. 다큐먼트. 왜? 그런 문서들이 어떻게 나오니까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이 인터넷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 내가 차고 있는 시계가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런 사물들은 뭡니까? 검색해 줄 수 있는 그런 뭐냐? 회사, 그런 서비스, 그런 제품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뭔가 사물들을 검색해 주는 포털이야. 유럽에서 가장 그렇죠? 요새 주목받고 있는 사물들을 검색하는 포털. 띵이라는 게 사물이잖아. 그럼 미국에서 이런 사물들을 검색해 주는 포털이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 수업 시간에도. 이런 회사들이 지금은 벤처 회사인데, 그렇죠? 앞으로는 그렇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네이버를 이길 수 있는 회사가 될 거니까 이런 회사들에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물들을 검색해 주는 이런 서비스가 없어요. 그렇죠? 넘어가 볼까요? 자, 계속 얘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그런 우리 흐름들을 다 찾아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미국 아까 뉴욕 나왔는데 내가 이제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뉴욕 주립대학교는 뉴욕이 없어요. 여기 쉽게 말해가지고 어디 있냐면 뉴욕주에 있는 거예요. 뉴욕주에. 그렇죠. 뉴욕주에 있어요. 뉴욕에 있는 학교는 뭐냐? 뉴욕 대학교입니다. 뉴욕 대학교. 이건 사립대학교. 이 주립대학은 버팔로라고 해서 나이가라 폭포 옆에 있어요.
근데 미국 뉴욕에 간다 그러면 사람들 다 뭐라고 얘기하면 브로드웨이에 가라. 브로드웨이. 왜 브로드웨이에 가라고 얘기해? 가서 뮤지컬을 꼭 봐라라고 얘기합니다. 뮤지컬을 꼭 봐라. 그렇죠? 우리나라도 뮤지컬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고 대구의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한국에서 가장 오래됐어요. 사실은 서울보다. 그래서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제작자들, 배우들, 투자자들, 작가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친구 관계를 조사해서 얼마나 1945년부터 89년 동안 거의 그렇죠. 어떤 의미입니까? 한 50년 정도, 한 45년 정도를 분석을 했어요. 친구 관계를 이제 분석하면서 뭘 우리는 항상 유심해 봐야 되냐면, 제가 오늘 교장 선생님을 처음 만났어요. 근데 우리 교장 선생님이 저의 그렇죠. 그러니까 삼촌의 그렇죠. 동창이었어요. 친구였어요. 그럼 우리 세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참 좁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해냐면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를 찾아본 거야.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만드는 배우들, 제작자들, 투자자들, 작가들 사이에 얼마나 좀 무려 45년에서 89년이라는 오랜 기간의 데이터를. 그래서 봤더니 뭡니까? 좁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값이 어떻게 중간이었고, 좁은 세상의 값이 그죠 크죠. 좁은 세상의 값이 크다는 얘기는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좁은 세상의 값이 낮다는 얘기는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는 거죠. 좁은 세상의 값이 근데 중간이었을 때 브로드 뮤지컬이 가장 어떻게 뭡니까? 재정적으로 성공했어. 흥행했죠, 흥행. 흥행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그러한 혁신들을 할 때는 뭐냐 하면은 어떻게 서로 너무 잘 알아서도 안 되고 서로 몰라서도 안 되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조별 과제를 할 때 서로 친한 친구들끼리만 조별 과제하는 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아주 모르는 애들끼리 조별 과제하는 팀하고 친한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하고 하는 조별 과제가 있으면 비교하면 누가 더 나을까요? 바로 그렇죠? 중간 이 친구들이 가장 낫더라. 그 다음에, 그러면 뭡니까? 흥행만 했을까요? 아니요. 예술적인 성공도 그랬어요. 좁은 세상의 정도가 중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 이렇게 적절하게 팀을 이루는 게 좋겠죠. 또 이런 그 연구들을 계속 해봤어요. 사람들의 행동들을 알기 위해 가지고. 어떤 행동이냐면, 여기 아저씨는 비만의 아저씨, 그렇죠? 패스트푸드를 좋아하죠. 여기도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아저씨는 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건강한 아저씨. 그런데 이 패스트푸드를 먹는 이 아저씨의 비만이 어떻게 됩니까?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에 통해서 그러니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0년 동안의 어떤 데이터들을 분석해 보니까 내 친구의 친구가 뚱뚱하면 내가 뚱뚱한 거야. 내 친구의 친구가 담배를 피우면 나도 담배를 피우고 있어. 그렇죠? 내 친구의 친구가 그렇죠? 뭐 하면 나도 하고 있어. 3단계에 지나면 뭡니까? 전파가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연구 결과가 소위 말해서 TED라는 강연을 통해서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행복은 전파된다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옵니까?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냐, 내 행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러면 첫 번째가 이웃이었어요. 이웃.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래요. 왜? 우리 같은 아파트 살아도 잘 인사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외는 아파트 안 살고 주택에 살면서 그냥 다니면서 매번 보잖아. 그다음에 초대해서 그쪽 파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의 행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었어요. 친구. 내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세 번째는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네 번째는 뭐 이거 얘기하니까 우리 집에서 싫어해요. 배우자예요. 배우자. 근데 미국의 연구 결과에 30년 동안. 그래서 이 사람들 30년 동안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간의 행위들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하나 더 해봤어요. 정말, 그렇죠. 왜 사람들은 친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둘이 같이 앉아, 매번 같이 앉아있죠. 그렇죠. 친한 친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왜 같이 친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친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친할까? 라고 하면 뭐인가? 그냥 끌릴까? 봤더니만 무려 150만 개의 유전자들을 분석해봤더니만 친한 친구들은 유전자의 1%를 공유하고 있다. 유전자의 1%.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논문을 썼느냐면요. 친한 친구는 제4의 사촌이다. 사촌의 사촌, 사촌의 사촌, 사촌의. 그렇죠? 제4의 사촌, 유전자로.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그렇죠? 그 발견들을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한 발씩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사이버 공간에서의 데이터도 가져와요. 그렇죠? 친구 데이터도 가져와요. 유전자 데이터도 가져와요. 여러분들 하는 것도 다 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렇죠? 분화되면서
하는 것 현상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찾아내면서 새로운 어떤 사회도 만드는 것을 이제 메디치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메디치 효과라고 하면 메디치라는 단어는 그래서 중세시대 이탈리아의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얘기해 주시면 말거리. 그래서 새로운 어떤 생각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메디치 효과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넘어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을 통합하는 이런 연구들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자주 받아요. 야, 빅데이터라고 하니까 통계학과라든가 수학과가 가야지.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공학과에 가야지. 왜 그런 그렇죠?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문과에 가야 돼? 라고 묻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횡단보를 걷는 이 사람이 있어요. 이 아저씨, 그렇죠? 이 사람이 최근에 신용카드에서 뭘 구매했냐면, 그렇죠? 치아를 하얗게 하는 거 구매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 동네에 그렇죠 VIP 그렇죠 어떻게 헬스클럽에 피트니스 클럽에 어떻게 멤버십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 동네 호텔에 장기 투숙 계획하겠다고 호텔방을 예약했어. 이 신용카드 구매로부터 뭡니까? 여러분들 그 신용카드 회사에 다니고 있어. 신한카드에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신한카드에 다니고 있는데 마케팅 책임자야.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마케팅을 해야 돼? 이 사람 바로 뭐 할 것이다? 이혼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혼. 그렇죠? 이혼할 것이다. 왜? 갑자기 외모에도 관심을 가지. 갑자기 그렇죠? 자기 그렇죠? 어떻게 동네 호텔을 장기 투숙해서 예약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이와 같은 패턴들을 찾아내가지고 마케팅을 해줘야 되는 건 누구의 모일까요? 바로 그렇죠? 사람을 분석하는 사람, 그렇죠? 인문학, 사회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통계학이나 수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것을 수학적으로 복잡한 계산들을 해냅니다. 그렇죠? 컴퓨터 공학하는 사람들은 아까 30년이나 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아마 TV에서는 TV에서 말하는 사례는 잘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TV에서 얘기하는 사례 너무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럼 TV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 얘기해 볼까요? 우리 그 이마트나 이런 것처럼 미국에는 뭡니까? 월마트 있죠. 여기 월마트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타겟이라고 하는 마트가 있어요. 타겟이라는 마트. 이 타겟이라는 마트에서 뭡니까? 월 분석했을 때. 우리 마트에 가면 항상 뭐 하죠? 포인트 카드 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모든 여러분들의 기록들이 다 있죠. 네. 그래서 마트에서 이 사람들이 타겟이라는 마트에서 마케팅 팀에서 야, 우리 이제 소위 빅데이터의 시대인데 사람들의 구매 패턴들을 한번 분석해보자. 그래서 사람들의 그러한 그 마트에서의 그 카드, 포인트 카드에 있는 자료들 분석해니까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여학생 중에 한 명이 그렇죠. 최근에 사고 구매했던 화장품이 뭡니까? 기존에 구매했던 화장품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특히 어떤 측면에서 갑자기 가격이 낮아져서 바뀌었을까요? 브랜드가 바뀌었어요. 다 똑같아. 달라진 게 딱 하나 있어. 그렇죠? 뭡니까? 냄새, 향기가 나는 것은 뭡니까? 구매하지 않고 향기 안 나는 것을 구매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뭡니까? 한 번 더 데이터를 추적을 해봤죠. 그래서 어떻게 집에다가 광고를 보냈어요. 어떤 광고? 이 친구는 뭡니까? 임신했으니까 임신용품과 관계된 광고를 보낸 거예요. 여고생한테. 그럴 때만 뭡니까? 집에 있는 아버지가 이 광고 당연히 보잖아요. 그렇죠? 우편으로 오니까. 미국에는 이런 전단 광고 DM이 엄청나게 활성화됐어요. 타겟을 찾아와가지고 소송을 걸겠다. 아니 이런 것을 보냈다. 그랬는데 다시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와가지고 사과를 했어. 왜? 정말 자기 딸이 임신을 한 거야. 왜? 어떻게 임신하는지 알았어요. 임신을 하면 그렇죠? 특정한 향기가 나는 그렇죠? 화장품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른 구매 패턴은 다 똑같아. 그래서 타겟의 이 사례가 대서특필이 됐었어요. 대서특필이 됐어. 그게 이제 언론에서 자주 얘기하는 빅데이터의 사례. 신용카드 이런 거. 자, 이런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화장품에 그런 것을 찾아내는 거 방금 얘기했잖아. 바로 여러분과 같은 인간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찾아내는 거. 아까 트럼프 이 얘기했었죠. 자, 이거 넘어갈게요. 자, 뭐 이런 얘기 시간이 되니까 넘어가고. 아, 이거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넛지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넛지라고 하는 얘기. 넛지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 어미 코끼리하고 새끼 코끼리가 있는데 어미 코끼리가 뭐 새끼 코끼리가 뭡니까? 툭 치면 새끼 코끼리가 어떻게 하면 뭡니까? 죽어버리겠죠. 그럼 정말 거짓말같이 쳐줘야 되잖아. 그래서 넛지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 같은 속임수. 그렇죠? 악의는 없지만은 그렇죠? 악의는 없지만 거짓말은 속임수예요.
여기 넛지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빅데이터하고 접목을 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과 그렇죠, 우리 조직을 변화시켜야 돼. 근데 문자 메시지를 하나 보냈더니 이런 거 해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세금을 미납했는 10만 명한테 첫 번째 그룹에는 그냥 보내듯이 그냥 세금 내세요 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에서는 여러분하고 같은 지역에 사는 수성구에 있는 사람들 세금 다 냈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수성구에 사는 100만 원 세금 미납했는 사람들이 세금이 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번째는 사는 사람들은 방금 수성구에 살면서 100만 원 미만은 안 했다. 더 맞춤화를 많이 시켰죠. 맞춤화를 많이 시키니까 어떻게? 맞춤화를 시키면 시킬수록 사람들의 세금 납부이 높아지는 문자 메시지 하나가. 이런 것이 어떻게, 왜 중요할까?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바로 사람들에게 맞춤화를 시킬 수 있죠. 작은 하나의 그 변화가. 남자 화장실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 화장실 이제 어릴 때 병원 안 가봤잖아요. 남자 화장실은 지저분해. 왜? 남자들이 소변 놓을 때 그렇죠. 좀 소변기에서 좀 떨어져. 그래서 이렇게 파리 한 마리를 그려놓은 거야. 그럼 뭐입니까? 이 파리를 잡으려고 그렇죠. 한 발짝 앞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바로 넛지다라고 이렇게 넛지라는 책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바로 넛지다. 조그만 거 하나가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다. 그래 바로 이게 상시의 옆구리를 찌르는 그래서 이게 데이터 분석에 접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보세요. 아이폰 초창기 안드로이드 전화기 어떻습니까? 열리는 거 이렇게 열리는 거죠. 전화 받을 때 아이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화 끊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바로 찾아내가지고 넛지적인 해결책을 해야 되죠. 우리 딸이에요, 우리 딸. 지난주 일요일날 이제 돌잔치를 했어요. 사람들이 다들 노는데, 왜냐면 내가 나이가 있는데, 그렇죠? 나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딸에서 우리 집에서 카톡, 그렇죠? 페이스톡으로 전화가 와요. 페이스톡으로 전화가. 그렇죠? 페이스톡, 카톡, 페이스톡 해봤습니까? 네. 페이스톡 전화, 페이스톡 받으면 이렇게 나와. 그거 알고 있습니까? 이럴 때는 사람들이 전화를 받겠습니까? 전화를 끊겠습니까? 그렇죠? 내 이 강의는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카톡에서 안 바꾸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게 바로 뭡니까? 넛지적인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해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지금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 가지고도 이름하고 얼굴 있잖아요. 이름하고 며칠에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이 얼굴은 홍길동이다. 이런 식까지 쓰니까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죠.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자,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넛지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언론정보학과다라고 해서 언론사도 강의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인포그래픽스라고 하는 정보를 담은 그래픽스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공무원 그 교육하러도 가서 합니다. 왜? 공무원들도 다 요새는 뭡니까? 인포그래픽스를 만들어요. 그래픽을 하나 만들어 오라 그래요. 근데 인포그래픽스가 앞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디자인, 미술의 영역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왜? 그러면 이게 디자인, 미술의 영역이 아닐까? 왜? 한번 보세요. 이게 조선일보 인포그래픽스가 어떻게 뭡니까? 기사의 주장을, 그렇죠? 의도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주입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처럼.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조선일보 김치맛, 지역맛 어떻게 다를까? 한눈에 그렇죠? 주의 주장들을 얘기해요. 뉴욕타임스,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는 게 뉴욕타임스예요. 그렇죠? 한번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탕 맛을 드러내서 결론은 어떻게? 마치 토론식 수업인 것처럼. 그렇죠?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그렇죠? 주입식 교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론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차이가, 언론사의 논조가 아니라 인포그래픽스가 차이 나죠. 여기 한번 볼까요? 세월호 사태. 정말 이 세월호 사태가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까지 가져오게 되었는데 조선일보의 어떤 세월호에 대한 보도의 인포그래픽스 어떻습니까? 완전 이거는 재난 영화예요. 재난 영화. 그렇죠? 스펙터클 하죠. 그다음 그렇죠 3D 효과를 넣어놨어요. 인셋이 맨 처음인데도 이렇게 스펙터클하게 하고 앞서 얘기했듯이 뭡니까? 기사의 주장은 그냥 드러나게 했어요. 엄청난 스펙터클 화려합니다. 미학적이죠. 그렇죠?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 어떻습니까? 최대한 감정의 동요를 막고 있어요. 그렇죠? 감정의 동요를 막고 사건에 뭡니까? 평면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이 사실은 뭐냐? 어떻게 데이터를 가치를 남아가지고 시각을 할 것인가 이 얘기예요. 이건 뉴욕타임즈 또 전 세계적으로 자주 지금 인용되고 있는 사례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죠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오바마 대통령 시세에 뭡니까? 실업률은 얼마나 됐을까? 그래 어떻게 합니까? 오바마 바로 앞에가 부시 대통령의 실업률 먼저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의 실업률이 어떻게
앞서 조선일보나 이런 우리 다른 인포그래픽처럼 먼저 그려놨습니까? 그려놓지 않았죠. 어떻게? 당신이 직접 그려봐라라는 거죠. 당신이 어떻게 20대 여자, 그렇죠? 지방대, 수도권 대학, 전문대, 무슨 어떤 전공, 혹은 흑인, 백인 이런 옵션들을 선택을 해서 오바마 정부 시대의 실업률이 어떤지 한번 그려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인포그래픽스라는 것이 그냥 시각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그렇죠 가치가 있고 유형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인포그래픽, 프로세스 인포그래픽, 통계 기반 인포그래픽, 지리 기반 인포그래픽 이런 것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마다 그게 다 틀리고 어떻게 다른지를 가르치는 이렇게 빅데이터 시대에 이제 달라지는 거죠. 자. 또 하나 이제 우리 빅데이터 시대에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 구글에 가가지고 가짜뉴스 하면 바로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가짜뉴스 제작소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바로 가가지고 이 사이트에 가가지고 가짜뉴스를 만들 수 있어. 데일리 파닥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나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충격, 용학도서관, 유엔 대표도서관 선정. 마치 이제 충격, 그렇죠? 수성고등학교, 그렇죠? 유엔 대표고등학교 선정. 기사 내용 작성해요. 그 다음에 내가 오늘 강의에 있는 사진을 업로드했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카카오톡에 있는 등록된 사람을 다 눌러.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전송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이게 가짜뉴스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뉴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심각하게 퍼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가짜뉴스에 찾아낼 길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더욱더 이 데이터 시대, 4차 산업혁명의 데이터 시대는 살아가기가 더 힘들어. 왜? 어떤 것이 진짜 데이터하고 유용한 데이터를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특히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내 친구가 전달해 줬으니까 이건 당연히 진짜겠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뭡니까? 하는 사람 누구죠? 1인 작가 마크 주커버그라는 친구인데 그 영화는 꼭 봐야 됩니다. 마크 주커버그가 여자친구한테 그렇죠 어떻게 뭔가 차였죠. 차여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만들었는 SNS가 페이스북이잖아요. 여자친구한테 차였잖아. 그래가지고 마크 주커버그가 이 자기의 자존심을 견딜 수가 없어가 만들었는 게 페이스 얼굴이잖아요. 그 얼굴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대학교의 모든 학생들의 얼굴들 이미지 다 모아가지고 그렇죠? 만들었는 게 페이스북이에요. 결국은 모든 거에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내가 봐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크 주커버그 영화를 봤거든요. 마크 주커버가 어떤 얘기야? 야, 페이스북에서는 이런 가짜 다 몰아내게라고 자기가 성명을 발표했어. 그걸 하는 포스팅이야. 근데 바로 옆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했어.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은퇴하겠다고 했어요. ESPN이라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ESPN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 전문 채널이에요.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오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 후보에서 나는 사퇴할게라고 해요. CNN이 가장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 전 세계적 유명한 뉴스 채널. 다 가짜야, 다 가짜. 그렇죠? 페이스북에 마크 주커버그가 가짜뉴스를 페이스북에서 몰아내겠다고 하는 성명을 발표하는데 그 옆에도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짜 광고가 실리죠. 가짜 광고. 이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또 다른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이거는 뭐냐? 베트남전이 얼마만큼 참혹했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자들한테 주는 노벨상인데 그 퓰리처상이라고 해서 퓰리처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럽의 한 언론사에서 그래서 전쟁의 참혹함을 알리기 위해서 페이스북에다가 이것을 올렸어요. 그렇죠? 올렸더니 어떻게 페이스북에서 이것은 음란물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진을 내려보세요. 자동으로 그냥 이 언론사에 묻지도 않고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뭡니까? 유럽의 그 언론사의 그렇죠? 편집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마크 주커버그한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그런 행동을 했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따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 가짜뉴스와 이렇게 빅데이터를 통한 이런 알고리즘 간의 어떤 충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을만 가르치는 미국에서 한 학기 동안 대학에서 가르치는 이런 강좌도 만들어졌어요. 이만큼 가짜뉴스가 많아죠. 근데 가짜뉴스가 왜 어려우냐? 80%는 누가 보더라도 뭡니까? 진짜예요. 진실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진짜. 그렇죠? 수성고등학교는 수성구에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80%. 20%는 진짜 같은 거야. 수성고등학교는 그렇죠? 수성구에 그렇죠? 용학동에 있을까? 수성구에 본물동에 있다. 약간 진짜인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그렇다고 완전히 거짓도 아니에요. 그게 100%야. 플러스 한 2% 정도 가짜인 거야. 그러니까 정말 구별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에 이런 정보를 해독하는 능력들이 정말로 중요해지고 있어요. 제가 이런 연구들을 그래서 쭉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방끈이 가장 끈 기자들이 어디에 있냐면 이 과학동아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과학동아. 다 석사 출신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이 과학동아에서 2012년도에 빅데이터 특집호를 했어요. 지금 내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집호에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세상을 바꿀 빅데이터 5에서 경북 경산에 위치한 박한우 교수의 연구실에는 컴퓨터가 동서구석 숨겨져 있다 해서 그래서 내가 연구했던 연구들이 이렇게 보도가 됐어. 그런데 과학동아에서 지금까지 문과 교수가 3번 이상 이렇게 소개된 건 내가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랑할 건 맞지만 여러분들 반응이 좋아가지고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 또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 시대가 바뀌는데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 뭐 새로운 것들도 자꾸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방 프로그램이에요. JTBC. 그렇죠? 끝까지 간다. 근데 이걸 보다 보니 이거 정말로 빅데이터적인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만든다. 정말 4차 산업혁명을 했는데 엄청 앞서가는 프로그램이라 생각했어요. 왜? 한번 볼까요? JTBC 끝까지 간다. 받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봤다. 보세요. 이게 지금 2차 산업혁명 끝인 거야. 보세요, 진짜. 그렇죠? 거의 안 보잖아요. 그렇죠? 이런 TV로. TV로 안 보는 거야. 그렇죠? 여기는 종편이니까 사실은 좀 멀티 채널의 시대. 3차 산업혁명. 여러분들은 3차 산업혁명의 정점인 시대에 살고 있지만 벌써 3차 산업혁명의 채널로부터도 뭡니까? 자유로운 사람들이고. JTBC에 끝까지 간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빅데이터가 흥미롭다. 가수가 연구자인 거야. 방청객을 위해서. 내가 일반 가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청객들이야. 그래서 데이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어떤 노래를 이 친구가 가지고 왔을까? 그렇죠? 대화랑 태그라고 하는 거죠. 데이터는 태그가 있으니까. 그럼 선곡을 하죠. 마이닝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쭉 하다가 뭡니까? 그냥 노래 가사가 나오는 거야. 노래 가사에 막 흐트러졌어. 노래 가사를 흐트러지는 거에서 내가 가지는 의미들을 찾아야 돼. 숨겨져 있는 의미들. 바로 의미명 분석이죠. 여러분들 텔레비전에 JTBC에서 뭡니까? 김재동이 나오는 톡투유라고 보면 그렇죠? 막 단어들 막 흐트려 놓고는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하고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동영상은 나와야 될 건데 그렇죠? 안 나오면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시간은 거의 없지만은 정말로 빅데이터 같은 4차 산업. 근데 너무 앞서갔어요, 이 프로그램이. 소위 말해서 우리의 그 수용자들, 소비자들. 이거는 자막이 없기 때문에 한번 하면 보게요. 어떤 포맷은 안본 학생들이 많으니까. 김태우가 나왔죠. 지금 방청객들 가수. 그런데 대화를 통해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노래가 나랑 맞을까?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노래가 이제 나옵니다. 노래가 나옵니다. 이 대사들이 정말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동영상이 안 나오는데도 이렇게 오늘 반응이 좋은 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고등학교에서 부르면 반드시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이제 선곡해낸 노래들이 이제 부르는 거예요. 1라운드는 그냥 이제 노래들이 이제 나오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노래방 부장 가사 나오죠. 성국단, 배우 나오고, 김태우 나오고. 그래서 이제 또 뭡니까 방청객하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가져간 노래가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일까 선택을 했다잖아. 방청객의 데이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곡을 마이닝을 한 거죠. 노래 가사를 이제 쭉 읽는 거야. 근데 2라운드에 이제 보면 이제 어떻게 단어들을 막 터뜨려 놨어요. 자, 흩어지는 가사들을 순서대로 조합해서. 그래서 빅데이터의 어떤 분석의 소질이 있으면, 데이터 과학적인 소질이 있어야 되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로부터 좀 가치, 의미들을 추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이제 자기가 단어들을 맞춰가지고 가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흩어진 단어들에서. 자, 그래서 실제로 텍스트 분석, 댓글 텍스트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빅데이터 분석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인데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자, 이거 여러분은 몇 년생인가요? 2000년생? 네. 2000년생. 오케이. 자, 이거 얘기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 왜 4차 산업의 주목인지 한번 얘기해볼까요? 이건 정말 어려운 얘기 같은데 정말 쉬운 얘기인데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정말로 잘 나갔어요. 지금도 여러분 윈도우라는 건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가 누가 만들었냐?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장사가 안 되는 지가 한참 됐어요. 10년도 넘었어요. 장사가 안 돼. 왜 안 될까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현재의 문화가 맞지 않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는 몇 년생? 1955년생이었어요. 스티브 잡스 애플의 1955년생. 스티브 잡스는 약간은 소위 말해서 본도의식이라고 얘기해. 그렇죠. 장인정신. 이렇게 가 있는 거지. 디지털 문화가 맞지 않았어. 아마존 아까 얘기했던 제프 베조스 1964년생. 거의 할아버지 수준들이 된 거죠. 이 사람도 이제 했는데 다 전무였어. 나는 구글이라는 제품하고 가장 잘 맞아요. 구글이라는 제품하고. 왜 그랬을까 봤더니만 구글을 만든 친구들, 세리게이 브린하고 레리 페이지라는 두 친구가 1973년생, 난 1971년생. 나하고 생각하는 게 비슷한 거죠. 비슷한 거죠. 페이스북 만든 사람들과 아까 마크 주커버가 몇 년생? 1984년생입니다. 84년생. 그래서 다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점으로 가는 거예요. 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묻습니다. 누구한테 투자해야 돼요? 어떤 분야에 투자해야 돼요? 그럼 내가 얘기해요. CEO가, 그렇죠? 누구 몇 년생? 90년대생한테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CEO가 90년대. 왜? 그런 분야가 바로 4차 산업에 하는 문화의 어떤 주목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재밌는 것들 또 지나가서 왜 이런 얘기 할까요? 한번 볼까요? 2000년도에 네이버가 꼴찌였어요. 꼴찌였어. 야후 코리아가 1등이었어. 네티아, 라이스 코리아, 다음 야후 미국. 내가 2003년도에 영남연안정보학과에 왔다 그랬죠. 그때 뭡니까? 네이버가 그렇죠. 별로 높지 않았어요. 다음이 높았죠. 2010년 어때요? 야후 코리아 지금 어떻습니까? 10등이고 2017년도 어떻게 했습니까? 야후 코리아 벌써 문 닫고 나갔어요. 문 닫고 망해서 나가서 한국에서. 네이버가 지금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네이버는 80%, 다음이 뭡니까? 10%. 여기 구글은 아예 없죠? 구글이 지금 10% 정도예요. 그러면 2020년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죠?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바뀌었지? 모르는 거죠. 근데 구글은 없었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다르게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네이버가 하는 건 다 잘 됐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네이버에서 SNS 만들었어요. 미투데이 알고 있나요? 미투데이 만들어가지고 네이버가 돈을 엄청나게 투자했어요. 내가 미투데이 사장과 같이 논문도 같이 썼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미투데이 망했죠?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한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힘들게 네이버 들어갈 필요 없어. 왜? 네이버는 어차피 망할 회사입니다. 왜? 이건 3차 산업혁명이죠. 4차 산업혁명. 이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2016년도부터 아이폰에서 헤드폰을 빼버렸어. 헤드폰을 빼버려. 왜? 이건 더 이상 헤드폰 안 쓴다니까. 이런 재밌는 얘기 다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다 넘어갈게요. 마지막 얘기만 해볼게요. 자, 넘어가고. 그래서 이런 얘기 합니다. 내가 이런 강의 하니까 더치 커피처럼 그렇죠. 천천히 아날로그로 살아가는 데서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치 커피처럼 아날로그로 살아가니 좋아요. 왜? 아직까지는 저는 2차 산업혁명의 사람이고, 그렇죠. 구글의 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카카오 앞에 있는 하루방에, 카카오 앞에 가면 실제 있는 하루방에 있어요. 전부 다 목디스크 거북목성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돼 있잖아요. 나도 사실 약간 이렇게 돼 있네. 근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나 이런 얘기합니다. 이상한 날의 앨리스라고 하는 동화에 가면 이런 얘기예요. 주인공이 정말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제자리야. 왜? 주변이 너무 빠른 속도로 가고 있으니까 제자리에 있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붉은 여왕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붉은 여왕 효과. 지금은 이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붉은 여왕 효과처럼. 내가 정말로 열심히 뛰고 있어도 뭡니까? 제자리에 있는 시간.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보면 무섭고,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붉은 영화 효과를 극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국 있잖아요. 한국, 코리아. 코리아라고 하는 것이 케어될 수가 있어요. 케어될 수가. 케어가 되면 뭐 조국도 나라도 없는 그런 그렇죠. 시민이 되겠죠. 실제로 지금 어떻습니까? 유럽에 있는 내 친구들이 뭔가 이메일 보내는 거 페이스북에 지금 이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유럽 지금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는 많이 망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뭡니까? 걸어서 뭡니까? 국경을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막 메일이 옵니다. 그만큼 세상이 가파르게 밝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그 악조건 속에 너무나 연연한 반응을 해주신 우리 수성고등학교 고맙습니다.